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이 경랑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은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갈등 사태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상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루 종일 이 이야기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갈등 상황인 거죠? 갈등 상황이 아닌 듯 했는데 네. 갑자기 갈등 상황 퍼져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것에 대해서 각 언론사가 최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갈등 상황으로 전개된 건 확실하다. 다만 이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지금 뭐 용산이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핵심적인 것은 뭐 공천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결국은 하나로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첫 번째는 마포을에서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천이냐 그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네.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허영사치 난접한 생활 이런 걸 빗대서 한 그런 것이 가장 폭발력 있고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폭격이 있으면 포연이 거친 다음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서서히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확전이냐 네. 아니면 여기에서 캄다운에서 확전을 자제해서 일단 하나로 묶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대두됐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사퇴를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천 논란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제가 훨씬 더 큰 일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논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방금 장 교수 말씀처럼 네. 프랑스의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제가 봐도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예요. 그건 뭐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거친 언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이제 그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명품백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걱정이 있다. 전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도 안 하면 비대위원장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네. 김용률 비대위원이 그 프랑스의 그 왕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사과 얘기를 하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나 이제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불쾌했다고 느껴져요. 사천 논란 그거는 전 명분인 것 같습니다. 사천 논란 가지고 그렇게 지금 비대위원장을 나가라고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장관 그만두고 오게 된 그 경위가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수도권 선거가 대단히 어렵고 말이죠.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비대위원장을 나가라고 할 정도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울에서 정청래 의원하고 대결한다. 그 말 가지고 이렇게 촉발은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예. 아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글쎄 이런 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성역화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는데 네. 앞으로 뭐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만 봉합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봉합이 안 되면 전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봉합이 될 것 같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갈등 봉합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갈등 봉합을 해야죠. 해야 된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 봉합을 하지 않고 정말 갈 때까지 간다. 네. 용산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용산에서 정치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뭐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친윤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권력적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말이 정말 당을 비상사태로 이끌었다. 그러면 비대위를 해체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이런 비상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비대위를 다시 닫고 다시 비대위를 열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까지 가면 이번 총선이 지금 79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9일 남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란 집권 여당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수도권 서울을 중심해서 약간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서고도 있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당의 최고의 포스트 용산 집권 여당의 상징인 윤상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키즈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갈라선다. 그런 것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최대의 악재일 뿐만 아니고 집권 여당이 참패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전을 자제하고 네. 다시 끌어안아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터지고 오늘 오전까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네. 이제는 용산에서도 하는 말이라든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침에 비대위 회의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했지 용산에 대해서는 얘기는 일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적정 분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전을 자제하는 그런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듬어서 총선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서서 뭐 봉합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70여일 남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한 거는 만약 사퇴를 진짜 받으면 두 달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상황 같으면 말이죠.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건 선거가 불과 이제 80일도 안 남았다고요. 그리고 김기현이라는 그 체제가 있었는데 김기현 지도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그 존재감이 없었고 또 김기현 체제가 들어서게 된 그 배경도 대통령실의 역량이라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난히 대통령실과 주파수를 많이 맞춰왔다고요. 그게 이른바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라.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선거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어요. 그래서 투입된 게 한동훈 법무장관이었거든요. 근데 두 달도 안 이제 두 달은 더 됐죠. 한 79일 남았나요? 네. 선거가 80일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진짜 나간다.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여권 내에 무슨 뭐 분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그거는. 중도층이 보기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민주당 내의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자리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올 거 아니겠어요? 비대위원장이 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지도부가 생길 거라고요. 그럼 어떤 지도부라 하더라도 우리 어떤 공천을 잘하더라도 저 공천 저러한 이슈 저런 거에 대한 발언은 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그런 수직적 당정관계가 완전히 고착화되는 겁니다. 선거 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건 그거 아닙니까? 이관섭 실장이 비서실장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사퇴하시오라고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 의원이 그 단톡방인가요? 거기다가 뭐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그 기사를 공유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대단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속 대련을 하면 누군가 이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좀 비판을 받았다고 누가 이득을 얻겠어요?
이 약속대로는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건 제가 볼 때 약속대로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은 전혀 저는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이 상황에 대통령이 대단히 화가 났거나 상당히 이제 이대로 놔도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대로는 선거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합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전반을 서포트해야 되는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고 계속 강세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 어떤 입법화를 통해서도 하지만 특검이라는 것을 정쟁적 요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 이걸 막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장관 있을 때는 국회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줬는데 어허.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를 갑자기 강조하고 그리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강조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비대위원인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것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왔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개입을 했다고 그리고 의견을 뭐 그 참모들이 개진을 했다고 했을 때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이게 야당보다 더 세게 비대위에서 우리를 밟고 넘어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데서 뭐 그다음에 비대위가 누가 오든 그건 상관없이 네.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아마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이 앙투아네트라는 이런 물론 앙투아네트가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쓴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 사치 난잡한 생활 이것이 상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상당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초반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했던 얘기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게 나을 거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속대로는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앞서 말해서는 그래도 약속대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중에 뭐 밝혀지겠죠. 만약에 이게 약속대로이라면 말이죠. 저는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약속대로이라고 가정합시다. 약속대로인 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정권 붕괴돼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그건 국민을 우롱한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도 이득을 얻는 쪽이 없어요. 약속대로에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지고 그 정도로 허술하게 약속대로는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대로라는 건 내가 어디 때릴 테니까 너는 맞는 척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약속대로는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핵심은 아니고 뭐 저기 그 앙투아네트인지 뭐 그 왕비도 왕비입니다만 지금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걱정이라는 얘기했어요. 즉 자기 정치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직. 그 자기 정치라는 건 하다 보면 자기 정치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국민의 걱정, 국민의 눈높이 얘기하니까 결국 그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이 스탠스를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결국은 대통령실의 심리를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반대로 이른바 이제 그 보수 패널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치 모르겠는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했던 말은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 어떤 대통령실의 그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당의 이 선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보자 이랬는데 전 사실은 어제 그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제 얘기를 좀 의심했어요. 그 기자 보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길래 어느 기자가 그거 들어봤냐고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밤늦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사로
어제 저녁 뉴스부터 쭉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인 뉴스부터.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이 뭔가 돌아가는구나. 여권이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저는 사실. 아, 드디어 이제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음. 그런 게 약속일 수 있죠. 그때 근데 그렇고 나서 이제 만약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일정 부분 해명을 한다면 그 약속된 일이에요. 그런 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초반 레이스도 좀 앞서갔는데 드디어 한동훈 위원장이 기대에 부응한 점이 있겠구나 중도층에게 이렇게 봤던 겁니다. 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조금 한동훈 위원장을 좀 두둔한 편이 됐어요. 저는 아하. 오히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중도층이 뭔가 수익적 당정 관계도 바뀌는 것이고 네. 아 대통령도 바뀌는구나라고 하면 이제 표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근데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왜 잘못된 말이냐고요. 당연히 그 말을 해야죠. 그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약속대로 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득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일단 갈등을 봉합한다고 두 분 다 같이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일단 지지 기반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갈등이 봉합될 거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실의 마음으로 봉합이 될 거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선민우사라는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지금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지금 보면 저는 선당우사 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이 살아야지 총선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을 추스리는 것. 그러면 당을 추스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했다고 하면 당이 추스러집니까?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숙명적으로 같이 갑니다. 어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 그러면 집권 여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35% 40%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승리했다는 것을 판정을 하게 하면 안 된다. 다만 선당우사라는 말을 제가 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살리려면 이 문제의 촉발이 어디냐. 마포울에 가서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준 것이 문제냐.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한 것이 문제냐. 어떤 것이 문제겠습니까? 둘 다 이것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당우사 정신으로 간다면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로는 부족하다. 어허. 저 같으면 제가 뭐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지만 위원장이라가 당대표라면 그래.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부득이 소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포를 출마 안 하겠다. 비대위원 사퇴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이 조용해지고 단일대우로 돼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느 일방이 승리했다고 되면은 이것은 그 당이 아니죠. 집권 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확전을 차지하고 쿨다운할 필요가 있는 타임이라고 봅니다. 예. 어느 한쪽의 패배로 인식되면 그 여권 전체가 패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나 대통령이 양쪽이 다 면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를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전 이 상태 한 2, 3 며칠 더 갈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봉합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양쪽이 과연 어떠한 지점에서 양쪽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명분이 서는 지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아마. 일방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한다. 그럼 완전 한동훈 위원장은 패배한 게 돼요. 그럼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해법이 나온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했어요. 근데 사과했지만 그 뭐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사과는 안 했어요. 그냥 거친 언행에 대해서 사과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에 출마 안 할 수 있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퇴시키고 그럼 완전히 그건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노릇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대통령이 오히려
이게 약간 와전되면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김건희 여사는 내 아내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정말 있다. 그러나 이게 과도하게 지금 몰카 공작이 돼 왔단 말이야 이게 민주당에서 말이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점 지적한다면 전 양쪽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선거에 이기는 게 가장 목적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렇죠.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 그건 다음 문제예요. 당장 만약에 선거에 지면요, 네. 윤 대통령은 레임덕이 금방 온다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물론 정계 은퇴에 가까운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면 말이죠. 근데 또 대통령실로서 이기면 또 미래 권력이 되니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 딜레마긴 딜레마예요. 근데 어쨌든 이기라고 해서 투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한동훈 위원장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중도층 유권자들이 뭔가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는구나가 인식될 것이고 그게 선거 승리로 연결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네. 아니 김경일 비대위원이 사퇴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패배한 모양새로 간다. 그럼 뭐 여건이 조용해지겠지만 그건 조용해지면서 완전히 패배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겨야 되니까. 이제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한동훈 이야기했죠. 네. 비대위원장을 만났고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답변에서 사퇴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런 취지로 언론에서 일성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행보는 집권당 과거 같으면 총재지만 지금은 당무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지만은 대통령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권 여당이 총선에 승리하려면 일단은 대통령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당이 같이 따라가면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아까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시킨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저는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이것이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론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당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용산과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로 총선 국면에 돌파해야만이 나머지 3년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한테 약속한 것을 실현할 수가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앞으로 또 지난 2년 동안 똑같은 것이 앞으로 3년 동안이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 하나 좀 묻고 싶은 네. 게 이 구도가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려면요. 네. 그게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이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웬만하면 그런 거 반박 안 하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단일 대우로 간다. 네. 그거 하지 말자고 한동훈 투입한 거였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가 장군선의 말씀 이해가 좀 안 드릴게요. 가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최 교수님 것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네. 구도 싸움은 당대당 싸움이지만 집권 여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까 제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무게감, 대통령실의 무게감이 실려 있다고 보고 이 무게감을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우리 그냥 없었던 걸로 갑시다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용산의 특성상 그대로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로 가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빠지면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아니, 절대 이거 아니에요.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간다는 구도는 저는 정권 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선거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아니 왜냐면은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게 썩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선거의 위기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도 같은 시기에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때가 없었다고요. 민주화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장관 사퇴하자마자 비대위원장 투입한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전무후무하죠. 네.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고요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도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승낙한 거 아니었겠어요.
사실상 뭐 대통령이 허락하게 온 거죠. 당무 개입 안 하는 겁니다만.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 없던 걸로 하고 김건희 여사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다 조용해지고 대통령 위주로 간다. 그럼 뭐 트로 비대위원장 했습니까? 그걸 답변해 보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러니까 그런 이해는 안 문제는 이제 가는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역대 선거를 보면은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으면은 탈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 이하로 떨어지면 탈당을 하고 우리 당대로 가겠다. 그리고 거리에 포스터에 대통령 사진이 없죠. 그러나 정권 초기는 대통령 사진도 걸려 있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금 임기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통령을 떼어놓고 선거를 치릅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떼어놓는다는 게 아니라 구도 자체가 이 비대위가 거의 해체되는 경우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럼 다른 비대위원장이 오게 된다면 이게 사실 비대위원장이 새로 와도 그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이 면을 세우는 쪽으로 가야지 대통령만의 위주로 가서 조용해진다. 그 말에 내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 다른 건 다 동의하는데. 네. 비대위원장 한 명이 사퇴한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패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요. 비대위원 스스로가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잠시 물러나겠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마리 앙투아네트라든가 김건희 여사를 역할 분담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걸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즉 이쪽 교수님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원회는 알아서 마무리 지면 제일 좋은 그림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과로 당정 관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알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다 됐어요. 너무 많이 끌었어요. 두 번째 아이템 보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서도 인사 영입, 인재 영입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계 인사들을 많이 영입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우리 정치가 삼류죠. 이건희 아니 우리 정치가 삼류 정치라고 지금 다들 국민들이 얘기하고. 이건희 전 우리 회장이 얘기하는 어릴 때 우리 딸이 네. 오빠한테 오빠 국회의원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딸 불러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욕이랍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만큼 국회에서 많이 싸우고 이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은 인류고 정치는 삼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정치 이미지를 더해주고 경제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결국은 정치의 근본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정당이고 통상 보면은 우리 정치 공천을 보면은 밖에서 화려하게 핀 꽃을 갖다가 화병에다 꽂아가지고 꽃이 시들 때까지만 쓰고 버리는 것이 통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뭐 고동진 사장하고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이제 영입으로 한 것은 네. 여러 가지 청년의 미래를 공감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경제인을 영입했고 지금 특히 뉴노멀 시대,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도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영입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친명 원외 조직에서 당내 중진 의원한테 4월 총선에 험지 출마하라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번엔 비명계 빼고 이제 친문계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그 됩니까? 친명계와 이 이른바 친문계 네. 이쪽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친명계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 사건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면서 서서히 이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리더십이 좀 안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친명 원외 조직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인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쪽 민주당도 말이죠. 너무 과도하게 친명이 계속 이제 공천권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은 있죠. 세대 교체 명분도 있고
또 86세대에 대한 교체 명분도 있는 건데 네. 결국은 공천 싸움이란 말이에요. 양당이다 지금. 공천에 거의 사활을 거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과도하게 친명의 원외 조직이 더군다나. 네. 그래서 친명의 원외 조직이 현재 비명이나 친문의 그 뭡니까 현역 의원들 공략하는 거. 이 모습은 그것도 역시 중도층이나 수도권 민심에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과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그거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옥중에서 신당 창당 선언했더라고요. 3월 달에 창당 대회 개최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옥중에서 창당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옥중 네. 출마는 봤어도 옥중에서 정당을 창당, 물론 뭐 본인이 뭐 대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본인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검찰개혁당인가요? 그걸 이제 정치검찰해체당.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구속 수사하고 있는 이런 현재가 네. 상당히 답답하고 억울하다. 그런 어떤 표현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또 국민 보기에는 일단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 면은 서지 않는다.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결과적으로 비례대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 정치를 좀 희화화시키는 걸 생각해요. 구속된 분이 무슨 당을 만듭니까? 우리 그 당 이름이 뭡니까? 정치검찰 해체당. 저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노동당 같은 건 노동자의 이제 그 이익을 위한 거 그렇다 하더라도 오로지 정당의 목표가 정치검찰을 해체한다? 그리고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규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물론 지금 말씀처럼 뭐 비례대표를 의식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부채포트고 이런 거 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직 당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였던 분인데 옥중에서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장 교수 얘기처럼 당을 만든다? 얼마나 그 설득력이 있을까? 뭐 보수진 뭐 떠나서 아마 당에서도 곤혹스러워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중도층 민심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